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인 근거는 두 종류예요. 그게 뭐죠? 계약 위반,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와 나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나의 소송에서 모두 행사하고자 한다면 선택적 병합 청구가 되겠죠. 이 시간에는 이중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물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기본적인 법조항은 민법 제750조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요건 사실은 가해 행위,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자의 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일단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소장의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성립장애 및 감면 요소, 소멸 요건이 또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책임 운용력이라든지 가해자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과실상계, 소멸시효.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피고의 항변 사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미리 소장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제766조가 규정하고 있지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고한 때도 전원과 같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요건 사실은 첫째,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그 알게 된 시점부터 이미 3년이 경과했다. 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라는 점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 할 점은 민법 제766조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다는 항변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은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항변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서로 다른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의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과 나하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계약이 있다 그러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권리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소송물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서로 다른 소송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한 소멸시효도 서로 다른 공격방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이 중에 하나를 주장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당연히 나머지 하나도 고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예비적 청구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이 슬라이드
5번째에서 9번째 행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한전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본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한전으로부터 사고 발생일인 1992년 12월 22일까지 여한 청구를 받은 바 없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전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므로 한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러한 답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준비서면의 문구를 보시면 피고는 한전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만 하고 있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한 것은 운원상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걸 넓게 해석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도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피고의 주장을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다른 권리들인데 명백하게 그중 하나에만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는 피고의 주장에 다른 권리에 대한 항변까지 포함됐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적 청구가 시효 소멸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시효는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 적어도 법원에 제출된, 즉 변론에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이거는 시효 소멸이 안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사안에서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선택적으로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 항변만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보기에 너무 피고가 안 됐으니까 그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피고가 변론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법원의 결론은 변론주의에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국 객관적 실질적 진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겼어야 하는 사건인데도 피고가 주장을 잘못해서 진 거죠. 이 사건에서 보다시피 내가 진행하는 사건의 소송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공격 방어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이길 소송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소송물이 뭔지, 공격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린 인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처분권주의입니다. 즉 원고는 자기가 심판받고자 하는 대상, 즉 소송물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액이 사전에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소장에 그냥 약 얼마 내지는 추후 확정될 금액 이렇게 부정확하게 적으면 그거는 부적법한 청구가 돼서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이기 때문에 원고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그건 소수설이고요. 실무에서는 그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구체적인 숫자로 금액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대처하는 방법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써놓고
그 다음에 변론 과정에서 이제 뭐 신체 감정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손해액이 확정될 수 있다면 그에 맞추어서 그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인지를 덧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변론 과정에서 그렇게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그 소송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별도의 소송에서 다시 청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소송에서는 청구 원인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거에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다시 청구하겠다 하면은 그때는 중복재소가 되어서 부적법 각하되고 맙니다. 원고가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금 외에 부대 청구로서 지연 손해금을 구하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행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별도의 이행 청구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연 손해금은 손해 발생 시점, 즉 불법 행위 시부터 기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 행위 일자가 2020년 4월 1일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원금이 1억 원이고요. 그런 경우에 청구 취지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행위 당일인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법원 송달일까지는 연 5%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가해자가 여러 명인 공동 불법 행위라면 이들의 채무가 서로 중첩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송구 취지에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슬라이드 보시면 손해배상금 1억 원에 대한 연 5%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기간을 제가 위쪽에는 이 사건 소장법원 송달일까지로 해놨고요. 아래쪽에는 연 5%가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소장의 청구 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실제 선고되는 판결 주문은 아래쪽 기재, 즉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판결 주문에서 소장법원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인정하는 것은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소촉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보시면 채무자에게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과실에 해당하는 여부가 애매해서 사실 의무의 존재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손해배상 의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액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판결 선고 시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서 그 지연손해금,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 이후부터만 적용하는 걸로 주문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을 쓸 때도 아예 이것까지 감안해서 판결 선고 시까지 연 5%를 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나중에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나는 어쨌든 그 소장법원 송달일로부터는 연 12%를 원한다라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법원 송달일로부터 연 12% 이렇게 기재했을 경우에는 결국 판결에서는 주문에서는 그 판결 선고 시 이후에만 연 12% 인정한다 그러면 결국 그 부분만큼은 기각이 되어 일부 인용되는 것이니까 이제 일부 인용되기 싫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연 5%그 이후에는 이제 12%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소송 전략의 문제니까 정답은 없고요. 그때 구체적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불법 행위 시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들의 기초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불법 행위 시부터 바로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요.
그런데 만일 불법행위 시점부터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이제 장시간이 흘러버린 경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이후에 한참 있다 그러니까 소가 제기된 경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 사이에 통화 가치가 변했다든지 뭐 국민소득이 현저하게 변했다든지 해서 불법행위 시점에 존재하던 사정하고 경제사정이 현저하게 변해버린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면 막상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이게 손해배상액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할 수가 있죠. 이 대법원 판결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내려진 예외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저한 사정 변경을 감안하여 위자료의 증액을 허용하는 대신에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변론 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의 현저한 변화를 고려해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증액하는 것까지는 공평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 이 경우 증액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불법행위 시부터 가산된다고 해버리면 이건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거죠. 증액된 배상액은 가해자도 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금액 아닙니까? 게다가 증액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 범위 여하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는 이제의 기회가 되어버릴 판인데 이건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는 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 기산점은 변론 종결 시점으로 미룬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증액해 주는 대신에 그 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뒤로 조정해서 사실상 지연이자를 깎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결론만 외워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지연이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에 필요한 요건 사실만 다 기재하면 되고요. 반드시 일정한 방법에 따라서만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전 청구와 달리 채권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느냐 하는 점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액수 계산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으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통상 이런 식으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배상 청구권 발생에 필요한 요건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 계산은 나누어서 기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또한 배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손해 3분설 중에 제일 복잡한 게 적극적 손해죠.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는 자, 일시일수익 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필요한 나이, 성별, 기대연령, 직업, 수익 등등의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직업이 있을 경우엔 그 직업이 뭐고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였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제 직업이 없는 경우, 무직인 경우에는요, 그 일용임금이 그 거주 지역에 따라서 도시 거주자는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농촌의 경우에 농촌 일용 노임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자, 도시 일용 노임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에 적용되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그 표에 그 개별 직종 노임 단가 표에 직종별로 다른 임금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직종에 따라서 적절히 적용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 노동자는 여기에 있는 보통 인부라는 항목에 있는 수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총액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지연이자는 불법 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죠. 근데 이렇게 확정된 손해배상금 총액에는 일시수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수익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겠지만요. 근데 일시수익이라는 것은 장차 발생할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을 단순 계산해서 손해배상금으로 확정해버리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의 지급 시기가 불법 행위 시로 앞당겨지는 셈이 되버리죠.
그래서 피해자는 앞당겨지는 기간만큼 이자율 상당히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부당한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수익은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인 불법 행위 시로 그 현가를 환산해서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제 계산을 위해서 아예 계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식 계수하고 호프만식 계수가 나눠져 있는데요. 차이는 라이프니츠의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할인하는 거고요. 호프만 계수는 이제 중간이자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라이프니츠고요.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이자를 단위로 계산하니까 그 현가 환산할 때 금액이 그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겠죠. 구체적인 적용은요. 만약에 불법 행위 시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6개월에 해당하는 월간 계수를 그 금액에 곱하면 됩니다. 반면에 불법 행위 시부터 1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6개월까지 되는 시점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발생하는 기간이 23개월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23개월이라고 해서 23개월에 해당하는 월간 계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36개월에 해당하는 월간 계수에서 12개월에 해당하는 월간 계수를 빼서 나온 수치를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불법 행위 시 현가를 환산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변론 종결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가 환산 없이 그냥 청구합니다. 다만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현가 환산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산례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에는 이게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호프만 계수를 적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적용하는 계수에 상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월 단위 호프만 계수는 240, 연 단위 호프만 계수는 20을 최고치로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호프만 계수는 장래 어떤 시점으로부터 그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의 현가 환산 공식인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연이자가 손해배상 원금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 단위 호프만을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2015년부터 2080년까지 매년 100만 원씩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호프만 계수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요. 일단 2015년에 발생하는 100만 원에 대해 2015년부터 2080년까지 연 5%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2016년 발생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연 5% 이자 가산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쭉 계산한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면 2080년에 받을 일시이익의 총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총액을 다시 불법 행위시로 현가 할인해서 환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거기 포함되는 이자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 법정 이자를 연 5%로 적용해서 지금 이 계수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 5%를 계산한다. 그러면 20년, 즉 240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그 이자는 100%가 되어 원금과 동일하게 되고 오히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게 되어 현가를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손해액보다 많은 과잉 배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 배상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호프만의 경우에 월 단위의 경우는 240, 연 단위의 경우는 20을 맥시멈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행위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장래 수익의 현가 환산과 관련해요. 어떠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그 장래 수입이 발생하는 최종 시점이 414개월이라면 414개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호프만 계수는 당연히 240을 넘지요. 하지만 앞에 발생하지 않는 기간만큼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빼갖고 결과적으로는 240을 안 넘으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총 기간이 414개월입니다. 근데 이 기간 개시 전에 앞부분에 200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결국 414개월 호프만 계수에서 200개월 호프만 계수를 뺀 거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240을 안 넘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산에 사용되는 호프만 계수 자체는 240이 넘는 것을 쓰더라도 최종 결과치만 240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여전히 240을 넘는다. 그때는 240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실익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도 참작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과실상계는 직권심리상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도 가해자, 즉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았어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 그런데 이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과실 상계를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채권 가운데 700만 원만 일부 청구했을 경우 그런데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30%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를 기준으로 상계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실제 손해 전체에서 과실 상계한다는 그 외측설. 여기에 따르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상계를 하니까 이제 700만 원 전부 인용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일부 청구된 부분에서 삭감하여 400만 원만 인정한다는 내측설, 뭐 안분하여 그 70%인 490만 원만 인정한다는 안분설 등등이 있는데요. 판례는 지금 외측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가 사실상 과실이 없더라도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순식간에 벌어지는 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 관련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따로 두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자배법 제3조는 민법의 특별 규정이므로 피해자가 자배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배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배법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민법상의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배법 제3조를 고려하면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자, 원고가 주장해야 되는 요건 사실은요. 첫째, 피고가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 즉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원고의 사망 또는 부상이 초래되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동차 운행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만 존재하면 그걸로서 책임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발생한 손해 그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들은 다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자배법 제3조에서 사용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
그러니까 자동차의 소유자는 어지간하면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 지위에 있다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서 소유자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인 아버지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유자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운전 중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아버지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아들이 뭐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간 정도가 아니라 차량을 도난당했다. 그런데 이제 훔쳐간 사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이제 그 운행에 있어서 소유자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는 책임을 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을 한 자는 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일반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바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 대권의 요건이 충족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군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자배법 제10조에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직접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려면 요건사실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회사와 해당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되어야 하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모두 같습니다만 사람들 마음속의 시간은 저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시간은 짧고, 사람들이 버리고자 하는 시간은 길고, 사람들이 맞고자 하는 시간은 더디고,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시간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시간은 같지만 마음속의 시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단 한 줄의 위안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시계를 늦춘다면 행복은 좀 더 길게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